부동산 PF 문제는 결국은 터져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요. 지금 건설 현장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도리어 그걸 막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정부의 지금 부동산 PF 정책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의 정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다라면 냉정하게 빨리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좀 이상하죠? 자연적으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주의 살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주택시장이 조정받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친다는 정책은 다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가 표현할 때 표현은 겁니다. 부동산의 연착륙이라는 좀 명제를 맨 앞에 둡니다. 연착륙이라면은 누가 봐도 조정이 찬찬히 돼야 되는데 지금 2, 3년 지났는데 조정이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연착륙 부분에서 부동산 PF 문제는 분명히 누가 봐도 탐욕이 극치를 달리던 시절에 그 시행자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가지고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정 과정, 자유시장 경제에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받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다시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정부가 막고 있다는 생각 다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도리어 이 정책 기조를 볼 때 부동산 PF를 지금 언제까지 가져갈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2년 됐거든요, 벌써. 2년 동안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뭐예요? 뭐가 해결됐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죠? 태형이 도리어 연초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요즘 또 다시 불거져 오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틀어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세라는 어떤 이거하고 조금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뭐냐면 이겁니다. 부동산 PF 현장들이 정리가 됐을 때 금융 시스템으로 리스크가 전이된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과 건설사가 피해를 보는 것,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사가 무너졌을 때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사의 채권단이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 탐욕을 부려서 수익을 벌일 때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실 처리해야 되죠. 근데 그걸 국가가 지금 막아주고 있다. 뭘로? 세금으로. 저는 정책 기조에 상당히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MB 정부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렇게 했던 정부가 없어요. MB 정부 때는 어떻냐면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다만 채권단들이 이 물건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안 팔리는 가격으로 했으니 팔리는 가격으로 하면 소화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고수익을 노리고 욕심을 내서 했으니까 그걸 조정하길 바란다 해서 정부가 지원을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양가를 낮춰라. 100원으로 자꾸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안 팔리잖아요. 위기가 터지고 수요 심리가 죽으니까. 그러면 80원에 팔아라. 그럼 80원에 파는 분양가는 좀 내려왔으니까 수요자들이 살 수 있지만 대출이 부담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도와줍니다. 지금 정부처럼 정책금리를 써서 LTV를 늘려줘요. 지금처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분양가를 낮추면. 그럼 분양가를 낮출 때 손해는 조금 볼지언정 망하지는 않잖아요. 회생의 기간이 있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정부가 그 재원을 투입해서 60% 정도 50% 현장을 살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좋고 건설사도 살아나고 채권단도 크게 손실 안 보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분양가는 낮출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가지고 펌핑을 하고 있고, 원가 상승에 대해서 요새 시멘트하고 이런 거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안 나오고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는 그 속에서 정부가 이렇게 케어한다고 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해결되는 기미는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해결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득이 늘거나 분양가가 낮아져서 분양이 막 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2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22년도 레고런드 계산하면 2024년 10월이 2년 차입니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보통 10% 정도 해요. B 트리플 등급 이하는. 대기업들은 A나 A 트리플이나 A2까지 가지만 대부분의 80-90% 현장들은 다 PPP 이하입니다. 여기에 조달금리가 10에서 14%입니다. 1년에. 그러면 보통 사업 현장들이 10% 정도에서 20% 수익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익은 다 없어졌잖아요. 손실 구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손실 확정 구간인데 이게 지금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더 버티지 말고 이제는 공경매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진작 했으면 이자 돈이라도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를 도리어 후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후치는 게 이자를 안 내고 버텼는데 그러면 이제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게 나타날 시기가 저는 올 가을이라고 보는데 그 전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왔으면 충격이 덜할 텐데 만일 새마을금고에서 좀 예상치 못한 현장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 문제가.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원래 PF 구조 대상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번에 넣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 동안 130조 PF 부실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230조가 됐어요. 초등학생들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100조가 갑자기 어디 튀어나오죠? 그게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신탁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시장에 사는데 신탁회사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채권단이 좀 불안불안해하니까 신탁회사가 보증을 줘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돈 돌려줄게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 건설사들이 신탁회사에다가 약속대로 돈 주세요 한 거예요. 그 신탁회사들이 알고 보니까 능력이 좀 한계가 다다르니까 문제가 터지하죠. 부랴부랴 한 부분이 또 터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정부가 또 아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왜 안 안아주죠? 정말 이거는 그래서 뭐 말이 좀 맞지만 그 부동산 PF 문제는 결국은 터져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요. 지금 건설 현장에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도리어 그걸 막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빨리 재고 조정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든 누가 땅값을 좀 싸게 사서 다시 분양을 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도리어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부동산 PF 정책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의 정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국민과 국가와 미래를 위한다라면 냉정하게 빨리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나 OECD 한은조차도 한은 이창용 총재도 얘기하셨잖아요. 구조조정을 해야지 나라가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방향을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오로지 정부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잘 해결될 기미가 좀 많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 그 시기는 뭐냐면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조정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부세 지금 이제 세수가 지금 넘쳐난다는 얘기는 뉴스에 없잖아요. 세수가 계속 부족하고 우리 셀러리맨들을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한은에서 돈 빌리고 뭐 좀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부자 감세는 또 계속하고 이건 정말 좀 공정과 상식과는 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종부세까지 폐지하려고 하죠. 그럼 누굴 위한 종부세 폐지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적을 땐 뭐 1, 2%고 많을 땐 뭐 5%, 10% 막 가는데 그러면 그분이 최상위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주택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분들 종부세를 폐지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누가 도움을 받죠? 공익적으로 전혀 그분들만 도움을 받죠.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은퇴를 했는데 연금이 적게 나와서 종부세를 내려면 부담된다라는 논리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시면 되잖아요. 이연과세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셔야 되니까 그럼 연금이 200 나오는데 종부세가 300 나오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세금이죠. 부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세금의 원칙이 응능 부담주의라 그래서 부담 가능한 선에서 내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은 케어를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은요. 지금 집이 25억짜리가 있고 매년 2억, 3억을 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에서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국가라는 틀에서 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가 왜 선진국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시겠어요. 섭리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종부세를 내는 돈이 왜 종부세가 생긴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국가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고 전 국민의 세금을 갖다 서울에다 퍼붓습니다. 서울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세금으로. 그래서 주택가격이 딴 데보다 많이 오르잖아요. 만약에 부산에서 다 퍼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도 올랐겠죠. 많은 기반시설과 인프라와 대학 시설부터.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은 만큼 또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세라는 항목이 지방세인 거예요. 지자체 세금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지방 균형을 위해서 그동안 서울이 이렇게 많이 집중됐으니 그러면 종부세라는 걸 만들어서 주택가의 높은 아주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돈을 낸 거를 지방에 분산해야겠다. 균형 발전해서. 너무 좋은 세금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왜곡해서 하는 부류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조차도 종부세가 나쁜 세금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이 프레임이 나쁩니다. 아주.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세금인데 아니면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재산세로 하면 서울시가 다 세금을 받잖아요. 서울시가 다른 지방에 나눠주나요? 안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번 돈을 예전 어려울 때 큰 아들이나 큰 딸 맨 맏자식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또 집을 위해서 다시 또 환원하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얄팍한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거기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자체도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종부세가 부담되는 분들, 이분들은 정부가 분명히 100% 케어하시면 제가 볼 땐 전혀 문제없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과 같은 대출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번 정부를 본의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자꾸 비판하는데요. 전 정부도 뭐 비판할 게 많았습니다. 뭐 맞춤형 이래가지고 시장을 혼돈시키고 이래가지고 제가 비판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 이 대출 규제 정책은 정말 제가 볼 때 가거 아닙니다. 가거는.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얘기를 들으셔서 온 국민이나 경제학자나 모든 부동산 학자들도 이게 맞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소득이 가능한 선에서 집을 사야지 가능하지 않은 건 투기행위이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정부가 여기서 대국민 또 기만행위를 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예외하는 조항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아요. 중도금 대출 받을 때 DSR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예외를 빼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금 칠 때 전세 놓고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기행위를 방조하는 게 대출 규제의 빈틈들이거든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전세대출, 작년에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게 단어가 맞나요, 여러분?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자와 청년과 취약계층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 유주택자 전세대출이나 희한한 걸 만들어서 앞뒤 문맥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국어를 배웠지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뻔뻔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유주택자가 뭐 분양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거의 도구 소리를 갖다 하면서 그걸 명분화시키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주택을 가지신 분이 전세 대출해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줘요? 저금리로. 대출 받아서 뭐예요? 또 갭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주택가격 최근에 여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아시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해서 어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시행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주해서 살 동안에 이주비, 전세금 같은 걸 빌려다가 이자를 주면서 전체 사업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 이주비를 이제 줘요. 원래 조합원분들한테. 그럼 나가서 집 짓는 동안에 나가서 전세 사면서 이따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전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왜 또 전세 대출해 주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지금 전세 대출해 줘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잠깐 타임을 이용해서 제가 여건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이 있냐면 여러분 전세 대출이 자꾸 이렇게 될수록 주택 가격은 조정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본 노동의 가치가 전세 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오면 착취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성세대로서 우리 후세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좀 사회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 청년들이 요새 바쁘셔가지고 제가 마중물 역할을 할까 하는데 혹시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 요점은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미래와 저출산율과 고령화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의 주택가격을 갖고 펌핑하고 경제성장률에 이용하고 이런 시대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과정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의 지금 대출 정책이 사실은 구멍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 이제 고쳐 잡으려고 하는데 한순이가 최근에 말씀하신 중에
부동산 가격이 자꾸 금리 인하 압박을 받으시면서 부동산 가격에 문제가 있을 걸 예측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최근 발언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평도 나왔어요. 부동산 대책회의 같은 통화정책위원회 발표였다, 기자회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당국, 연관된 기관이 한국은행하고 정부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각을 갖다 정부에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함부로 가계대출 늘리고 부담 늘리고 이런 것에 올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정부의 어떤 대출 정책은 신생아론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정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유지돼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는 좀 과다한 재정 지출은 좀 삼가야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낮추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대출 정책이 있습니까? 집값을 낮추면 대출 액수가 줄잖아요. 대출 액수가 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자 덜 내잖아요. 덜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먹고 쓰고 자영업자 살아나잖아요. 뻔한 논리를 정부가 정말 안타깝게 왜곡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정부도 양심이 있겠죠? 양심이 있으면 조금 그런 과다한 대출은 줄일 거라고 봅니다. 정책을 좀 바로 잡힐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꾸 여론이 형성되면 그런 정책들이 좀 올바르게 잡혀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보시나요? 주위에서 자꾸 요즘 말씀하시는데 안정화 대책을 좀 여쭤보셨는데 정말 쉽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돈이 형성이 됐고 그걸로 신규 분양 단지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을 서줘서 대출기관들이 대출해주고 있고 시스템이 국민의 세금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은 뭘 위해서 투입이 된 거냐 그 분야는 주택 보급률과 국민주택 주거복지 안정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형성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목적으로 가면 되죠. 그럼 간단합니다. 돈의 용도를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선분양 중도금 대출 이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볼 때 다 그건 지역적인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전세대출만 없으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주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뀝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히 생각하실 때 전세대출이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전세대출이 너무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해줬죠?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는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부가 정말 나쁜 정책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전세대출 이것만 우리 국민들의 실정에 맞게 가면 부동산 이런 왜곡 현상은 거의 90% 잡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교수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세제도라는 것 때문에 자본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계속 유지되어 온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발전해서 이제 전문 용어가 등장 안 했죠. 갭 투자라는 것이 주식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서 최근의 현상을 보면 2030 세대들도 갭 투자가 뭔지 다 압니다. 그 정도로 대중화돼 있죠. 그게 뭐예요? 갭 투자가 뭐예요? 큰 돈 안 들이고 남의 레버리지 활용해서 시세 차익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하고 월급하고 이 성실하신 분들 이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다 그 갭 투자한다 그러면 개그맨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럼 나라 일은 누가 합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결론은 모두가 탐욕으로 넘쳐서 부동산 쪽으로 몰리게 되면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도 봤잖아요. 미국도 봤죠. 여러분 피그스 사태 아시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다 부동산 때문에 한번 박살났습니다. 박살나고 나면 충격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전세제도가 버티고 있었는데 전세제도 대출로 또 버텨서 또 펌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왔냐를 보면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이득만을 위한 일부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득권들은 이 국민을 볼모래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철저하게 이들의 명분을 가진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국부론에 써 있습니다. 애초에 자유경제주의에. 근데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지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위에서 지금 흔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언론 정도 이렇게 된 자체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국민이 소리를 안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이 세계 1등입니다. 거꾸로. 정말 쑥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잘 대한민국을 잘 우리가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꺾이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단지 뭐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투기병 때문에. 이제는 조정할 때가 저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론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잘못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요. 기득권들이 존재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정책 잘못은 한두 개 꼽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잘한 게. 쉽게 말하면 잘한 게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나 노태우 정부 때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아주 기본이에요. 집이 모자르고 올라갈 것 같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안정적이었어요. 그 집값이 너무 투기가 있을 것 같으면 분양가를 막 좀 뭐라 그럴까요? 거품을 만들 것 같으면 분양가 상한제 딱 두고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나쁜 거니까 그때만 해도 국가를 위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엔. 그냥 겉으로 국회의원 달고 자기 이익을 취해서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정책적인 부분에 기대할 게 별로 없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제 그들이 그 짓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